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인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의료계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장판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 전기차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올려주는 연상 발열체를 개발했습니다. 얇은 스테인리스 강철선을 이용해 섬유처럼 만들어 유연성이 높고 기존 열선 방식보다 최대 30% 높은 발열 성능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기초 수리력이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페트 플라스틱만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효소가 개발됐습니다. 해당 효소를 어떻게 발굴했고 상용화를 위한 개량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과학일렬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팬데믹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RSV라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노로바이러스까지 유행입니다. 여기에 HMPV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PV는 중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HMPV가 급증하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떠올리며 팬데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곧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那么人偏肺病毒呢，它并不是一种新的病毒，其实已经至少伴随人类几十年的一个时间。那么由于检测手段的这个发展，那么近年来呢，关于人偏肺病毒的报道呢渐多。 세계 각국 의료계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려면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의 변이가 유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HMPV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해 검사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But most severe of the viruses we have today, if you're in an at-risk group, is influenza, and then behind that is RSV and COVID, and probably at the bottom of the list is human metapneumovirus. 문제는 각종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또 노약자나 면역력이 낮은 고위험군에는 치명적인 증상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 환자의 컴퓨터 단층 촬영, CT 영상을 촬영해 임파선 전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폐 절제술을 받은 2,042명의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흉부 CT 영상을 촬영하고 종양의 특이한 형태와 위치 등을 분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종양이 폐기관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 36%에서 임파선 전이가 관찰됐고 폐암 병변 내부가 액체나 공기로 차 있는 주머니 모양이면 6% 확률로 숨어있는 임파선 전이가 확인됐습니다. 또 종양 경계면 분석도 추가로 진행했는데 종양 경계면이 가시 모양일 경우와 주변 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임파선 전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CT 촬영 검사를 단순한 영상 진단 도구가 아닌 정밀한 예측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는 방전되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금속 섬유로 전기차 전기장판을 만들어 전기차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전기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는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의 화학 반응이 느려지면서 성능은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는 늘어나 결국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상온과 비교했을 때 영하 7도의 환경에서 전기차 연비가 34% 떨어졌고 주행거리도 57% 줄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에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 실내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전기차는 히터 등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해 배터리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전기차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올려주는 전기차 전기장판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머리카락 굵기 반 정도의 스테인리스 강철선을 실로 만든 면 형태 발열체입니다. 금속 섬유차는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뛰어난 유연성으로 차량 내부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은 꼬거나 당기거나 이럴 때 자유롭게 그게 되는데 금속선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조기를 쓰지 못하고 특수한 직조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는데 더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기술. 개발한 면 발열체는 기존 열선 방식보다 최대 30% 높은 발열을 보이며 필요에 따라 온도를 최대 50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무게가 가볍고 단선과 같은 손상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열을 내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밀 제조업들 분야로 하나씩 이제 넓혀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산업재뿐만 아니라 저희 그 일상생활의 난방용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팀은 현재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표준 시험, 성능 검증을 마쳤습니다. 시제품은 올해 하반기 안에 만들 예정이며 2년 안에는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일회형 에폭시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성균관대 공동연구진은 물리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억제된 잠재성 경화제를 도입해 60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회형 에폭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맥신 나노 소재를 더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일회형 에폭시는 경화제와 수지가 이미 혼합된 형태로 별도의 혼합 없이 사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25도 이하 상온에서만 안정성을 유지하고 화재에 취약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막기 위해 제3국 우회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안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무제한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건 지금과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0여 개 나라는 향후 3년간 AI 반도체 5만 개만 수입할 수 있는 제한을 둔 겁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당장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가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지도 못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행은 다음 주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달린 만큼 이제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초당적인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at he will disrupt the great work we've done on the CHIPS program.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number one, it's very successful. 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식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다음 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첨단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가
업계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중국 매출은 약 1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 규제가 적용되면 엔비디아 칩의 절반 정도가 수출 제한 국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장이 제한되고 수익 잠재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13일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인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페트 플라스틱 분해 효소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페트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 플라스틱은 1869년에 최초로 합성이 돼서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이용되고 있죠. 예. 이 플라스틱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합성이 되고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바로 이 PET, 페트 플라스틱입니다. 이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폴리는 중합, 반복됐다라는 뜻이고, PET는 이제 그 에틸렌 글리콜과 프탈레이트산이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흔히 생수병으로 쓰이는 페트병에서의 페트가 이 PET를 뜻하고요. 페트병 이외에도 이 테이크아웃 컵이나 자동차의 매트, 안전벨트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PET,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바이오 촉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효소를 발견한 건데요. 이 효소가 어떤 거길래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효소라는 건 이제 그 생명체가 만드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예. 이 우리 몸에는 다양한 이제 생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 생체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촉매, 바이오 촉매인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촉매를 효소라고 부르죠. 예. 근데 이 PET 플라스틱은 이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페트는 효소가 분해하는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다. 이런 설명인데 네. 이게 궁금한 게 이 페트를 분해하는 효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지구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예. 미생물들 가운데에는 이 PET를 분해해서 자신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요. 예. 이미 과학자들이 이런 미생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어떤 건지도 다 분석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단백질 중에는 이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정보가 수만 건이 되는데 이 수만 건의 PET 분해 효소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효능이 좋은 애를 찾아낸 거죠. 수만 건의 효소 가운데 하나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려운 어떻게 일이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만 건의 효소를 우리가 다 실험실에서 일일이 효능을 테스트하려고 하려면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인력도 많이 들겠죠. 예. 그래서 연구진은 이 효소에, 그러니까 이 PET를 분해하는 효소의 효능을 예측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음에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수만 건의 효소 가운데서 좀 효능이 좋을 것 같은 후보 한 230여 개를 1차적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론한 230여 개의 효소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일일이 효능을 테스트해서 최종 후보 1개를 선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건의 효소 가운데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230개 정도를 1차적으로 분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 1개를 선별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찾아낸 방식의 효소가 쿠브피라는 효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쿠브피, 이제 이름이 쿠브피인데 예. 여기서 이제 쿠브라는 게 왜 이름이 쿠브냐고 봤더니 이 쿠브라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 미생물이 그 태국의 열대림에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을 발견한 그 과학자가 쿠브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미생물의 이름으로. 그래서 쿠브라는 미생물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쿠브피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예. 근데 연구진이 발견한 효소는 쿠브피라는 효소인데 그럼 쿠브 M10이라는 효소는 어떤 건가요? 이 쿠브피라는 효소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효소잖아요. 예. 이 효소가 실험실 단위에서 이게 소량의 PET를 분해하는 데 성능이 우수하지만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쓰려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 플라스틱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엔 약간 좀 모자른 거예요, 얘의 성능이. 아. 그래서 이걸 상업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이 쿠브피의 어떤 그 분해 능력이나 어떤 안정성 같은 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한 것이 쿠브 M12라는 효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선을 한 건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한 거죠? 쿠브피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이 쿠브피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한 280개 정도 되는데 예. 이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이 한 개만 바뀌어도 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이 성능이랄까 활성이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바꿔 말을 하면은 아미노산을 하나만 잘 바꿔도 어떤 그 효소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발한 쿠브피의 단백질 효소의 입체 구조를 규명을 하고 그 입체 구조를 보다 보면 이제 얘의 활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아미노산들이 이제 치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M12라고 하는 거는 280개 중에 12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된 변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쿠브피 M12라고 하는 단백질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효소인 이 쿠브 M12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성능이 좀 더 좋아지도록 인위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인위적으로 개량을 한 것이군요. 네. 예. 근데 아미노산의 일부를 바꿔서 단백질의 효능을 개선했다는 건데 지난해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커 교수가 이 단백질 구조 디자인으로 수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활용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예. 실제 연구진은 이 그 연구 과정에서 이 예. 인공지능과 유사한 기능인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이런 알고리즘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좀 예. 개발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이 그 만들어내는 이 PET 플라스틱 분해 효소 이 정보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잖아요. 예. 이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일단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아미노산으로 바꾸면 이 부위에 그 이 안정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 효소의 분해 능력이 좋아지느냐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게 계산을 시키면 사람이 일일이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걸 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좀 더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성능이 좋은 효소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을 그런데 그냥 자연적으로 분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 시간적인 것 이외에도 또 좋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효소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기질특이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기질특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효소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분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 그럼 PET 플라스틱 분해 효소라면 PET 플라스틱이 분해하는 대상이잖아요. 예. 그럼 이 효소는 이 PET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ET 플라스틱 이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더라도 이 효소는 PET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분해를 하니까 분해 과정에서 어떤 다른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고 또 PET만 선택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이 분해한 반응물들이 굉장히 깨끗하죠. 보통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플라스틱으로 쓰곤 하는데 그러려면 이 분해한 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분해된 애를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재활용한 제품도 이 소재의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이런 그 바이오 효소에 예.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군요.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서울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기초 수리력이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1 학생들은 보통 이하 수준이 41%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4일 지난해 서울 초중 고교 524개 학교의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9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리력이 기초학력 이하인 1수준 학생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은 13.68%로 초등학교 4학년 4.12%보다 3배 이상 많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해력 1수준 비율 역시 초등학교 4학년은 3.42%, 6학년은 4.26%, 중학교 2학년 5.92%, 고등학교 1학년은 7.02%로 갈수록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의 문해력 평균 점수는 12.75점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과 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 선물 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의 배송 업무 자회사인 쿠팡 CLS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종합 근로 감독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야간 배송 기사가 갑자기 숨지며 불법 파견 논란이 빚어진 데다 위탁 업체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 감독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근로계약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었지만 쿠팡 CLS 업무 지시로 볼만한 SNS 메시지들이 확인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 배송을 멈추십시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클렌징을 그만두십시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하러 본사와 배송캠프,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 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지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진 정 씨를 포함해 배송기사 1,200여 명의 SNS 메시지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안내와 입출차, 배송 물품 확인 등이 90%, 9.6%는 배송 독려 혹은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대화였는데 이 역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같은 내용이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이루어진 쿠팡 CLS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조건 감독에선 위반 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쿠팡 CLS 위탁업체 등에서 물품 소분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또 컨베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와 산업재해 늑장 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돼 4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배송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계속 지목해온 무리한 야간 노동에 대해선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인력이 실제로는 국토부 권고 기준인 항공기 한 대당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한 대당 실제 정비 인력은 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은 운용 항공기 41대의 정비 인력이 522명으로 항공기 한 대에 12.7명이라고 밝혔지만 여기엔 실제 정비사가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까지 포함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토부 고시는 실제 항공기 정비를 하는 인력을 정비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은 309명으로 비행기 한 대당 7.5명에 그칩니다.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제주항공 외 다른 모든 LCC의 정비 인력도 권고 기준인 항공기 한 대당 정비 인력 12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흡기 감염병 확산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연휴 시작 전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고위험군과 면역 저하자는 연휴 전에 개인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